네,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가 오늘 꼭 1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헌정 사상 최대의 촛불이 남긴 것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12월 29일이었습니다. 촛불 집회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이 촛불 집회의 위력에 아주 호평을 보낸 것도 있고 또 상반된 평가도 있는데 일단 촛불 1년 그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주권자가 주권 행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이제 탄핵 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작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그랬어요. 헌법 1조 2항의 그 조항이 그대로 실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2항.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부분이었죠.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네. 그 촛불 민주주의라는 게, 촛불 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이 교체가 됐고 정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적폐 청산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적폐 청산이라는 거는 미래와 조응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이런 체질화된 구조라든지 어떤 그 부정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바로 촛불 민주주의,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적폐 청산과 미래의 발전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릴 때 진정한 촛불 혁명의 정신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헌법의 실행이 국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촛불이 있었다. 네. 이게 최 교수님의 평가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 시민사회 성장 측면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지금 흐름을 보면 예, 일단은 시민사회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8.15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15 해방을 지나서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자주 독립을 외치고 한 것이 8.15 해방인데 예. 그 이후에 이승만 독재의 한국에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좀 쭉 가서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그때 당시에는 민주 대 반민주 이런 구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 세력이 결집화되고 이것이 규모화되고 이런 것이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인데 네. 그것을 지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사회의 어떤 세력화가 이룬 그런 어떤 시민사회 운동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 온 것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민주주의 어떤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참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을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그것을 질타하고 고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트롱 디모크러시라고 하는데 이제 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 똑바로 해라. 네, 이런 그래서 분위기죠. 정치권, 제도권에 대한 경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심판 예.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성장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 물론 이것이 정치권에서 제도화를 하지 못한다면 예. 일회성 촛불 민심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죠.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권의 갈등을 보면 촛불 혁명은 촛불 혁명으로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것을 승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데 사실 한편에서는 지금 태극기 집회가 역시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이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들 좀 제도화돼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워낙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환경, 복지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사실. 정치권도 개혁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개혁이 대단히 지지부진하고 선거제도나 정치제도 개혁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년 네. 이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라는 입장도 일단 밝혀져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요,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가 제일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의 빈부격차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더라도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빈부격차의 그 폭이 넓고 속도도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쳐나가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재벌개혁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민주주의나 경제민주화 같은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통치의 객체로 머물러 있었던 것에 비하여 앞서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60 민주항쟁도 이뤄냈고 그렇죠. 1980년도 광주 민주항쟁도 다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들입니다. 어쨌든 통치의 객체가 아닌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거든요. 질서 있게 평화롭게 그런 면에서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입법 이런 것들 통한 어떤 정책 개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입법 사항들인데 이제 현재 정당 구도로 볼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당 간의 통합 논의도 이 적폐청산과 좀 맞물려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선거 승리만을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정당 간의 통합 논의는 전혀 촛불 민심과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정당 지지도로 볼 때 지금 야당들의 지지도와 집권당의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고쳐 나갈 때, 그것을 정치권에서 해 나갈 때 그 촛불혁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청산으로 해서 민주 대 반민주, 민주 대 독재, 반독재 투쟁의 결과로서 그것이 6월 민주화운동의 정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 대 권위주의 독재가 청산이 되고 나서 이런 어떤 선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정치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주의 정치로 회귀를 한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떻게 제도화를 시킬 것인가? 제도화라는 것은 국민의 이렇게 여러 같은 어떤 의지를 입법부로 가서 법률로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촛불이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들고 나와서 과거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행동이라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협치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진보적인 정권 민주당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당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당과 같이 협치를 해서 합의를 할 때만이 이것이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론 검찰에서 과거의 비리 연루자를 불러서 사법 처리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당사자만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은 적폐를 청산해서 그 수혜하고 그 과실을 시민들이 갖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그 일회성 촛불혁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 잘 승화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과제가 바로 이제 협치의 부분인데 보면 이제 어떤 촛불 집회에 대한 그 촛불 정신을 얘기하는 거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매번 이번 국정감사 때 마찬가지고 국회는 계속 지금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너무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느껴져요.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술핵 문제를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전술핵은 미국도 지금 거의 부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전술핵을 거의 구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무슨 안보 문제 그렇고 사안마다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말이죠. 공론화위원회 같은 문제도 비판할 점이 물론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그 원전 신고리 오리코기에 대한 그 공사 재개를 결정한 거 그 자체를 폄하한다니 이런 것들은요. 건전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 추상가치 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비판하되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실종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현재 이제 보수 야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그 프레임이 굉장히 야당에겐 좋은데 과연 그게 보수인가? 보수라는 건 뭔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1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 갈등, 뭐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보수 혁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과연 그걸 보수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아직도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 1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의 집권당이 한국당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권당을 비판하고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가 너무 결여돼 있다. 그러면서 볼 때 협치라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부단하게 포용하고 다가가야 됩니다만 한국당 등 야당이 아예 그 문을 닫고 있다면 특히 최근에 국민의당도 굉장히 우크릭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는 뭐 그런 생각이겠죠. 내년 지방선거 의식해서. 근데 아무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야당과 얼마나 협치가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 정당 구도는 어쨌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간의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지금의 이 정당 구도가 민심을 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당이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내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바른정당도 많이 다르잖아요. 의원들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합집산이 돼가지고 보수대 중도대 진보로 좀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게 된 구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제 최 교수님이 이제 정당 구조 개편, 저는 뭐 일리 있는 면도 있지만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저는 반대합니다. 과거에 3당 합당이라는 것도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했지만 국민들이 또다시 다음 총선 때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않았습니까? 네. 민의를 왜곡한다는 것은 그것은 독재화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야당은 사실은 우리 정치를 쭉 보면 야당이 되면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투쟁하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답습하고 오고 있는 것이 과거에 새누리당 정권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정당의 악습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자가 여당이 해야 된다. 이것을 뜯어 고칠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포용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의 리더십, 루즈벨트의 리더십, 상대당의 아주 훌륭한 부분을 가져다가 내가 좌파라는 그런 비난을 갖고서 복지 정책, 사회보장 제도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서 과거에 그런 대공황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진 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적인 색채를 가져와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죠. 우리 사회를 통합의 어떤 그런 메신저를 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야당한테 이것을 기대하기는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교수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예. 싶은데 현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벌써 20대 국회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포용적 리더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야당이 뭐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발목 잡기라든가 정부 여당을 견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의 한국당 같은 경우도 107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을 넘는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국정감사다. 특히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국회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국정감사에는 정상적으로 임하되 야당으로서 정말로 강한 질타를 정부 여당이라든가 청와대를 향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국민을 위한 입법 서비스라든가 국정감사 이런 것들은 보이콧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국정감사에 저는 복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으로 좀 가볼 텐데요. 제가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과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이 국감에 참여를 하면서 상임위별 국감 문안이 열렸는데 일각에서 일단 이제 한국당이 어떤 정치적 장충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글쎄요, 뭐 앞서도 말씀 우리 장 교수님 잘 하셨는데 저는 한국당 등 야당이 말이죠. 왜 그렇게 정당 지지도가 낮은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권당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간의 지지율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정당 정치에서도 의석수의 차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 지지도가.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지가
낮은가 야당들 이 부분을 좀 우리 야당들이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국감 보이콧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도 국감을 보이콧했다가 복귀했잖아요. 이번 지금도 이제 뭐 나름 뭐 주장에 놓은 건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관련된 문제인데 방송 장악이다 지금 집권에 하는 이런 얘기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따져야죠. 그런 장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가? 네. 국정감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특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렇다면 얼마나 특히 야당에겐 좋은 마당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상임위원회에서 질타하고 비판하고 논거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또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걸 무조건 X표하고 국감을 보이콧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의 그 내용이나 갈등을 뭔가 무마하고 대외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오해 내지 그 우려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국정감사를 저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복귀해야 돼요. 별로 명분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정감사 이야기가 나와서요. 예. 사실 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고영주 이사장과 신경미 의원 간의 신경전 뭔가 말싸움이 오갔는데요. 일단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일정에 어디 가셨습니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죠. 예. 그 자유한국당 의총에 갔었습니다.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아,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아, 글쎄 나보고 똑바로 그러니까 같이 똑바로 합시다. 아. 국감은 가만히 있어봐. 국회는 모여가면 처벌한다고 이야기. 잠깐만. 잠깐 정리하고. 자, 증인 좀 잠깐. 사적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 있겠습니다. 못했다 그러니까 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있다고 상식이 그랬다가? 없어요. 상식을 좀 갖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 위원장한테 아니 같이 위원장이 지금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위원장이에요. 내가 주민으로서 못한 게 뭐 있어요? 못한 게 뭐 주민이 있다. 대답을 안 했나? 왜 시비를 겁니까? 사람이 대의나 지내보세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아니 그 상식 있는 분의 말씀이 그런가요? 하여튼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 아, 똑바로 오세요. 계속 저러네. 아니 어디다 대고 주민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구만. 네, 지금 함께 보셨는데 뭐 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뭐 맞짱을 뜨는 겁니까? 뭐 왜 시비를 겁니까? 정말 좀 국감장에서 오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참 막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참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두 분 다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과 관련돼서 뭐 신경민 위원장은 전에 언론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좀 이사장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고영주 이사장께서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꼿꼿한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이라는 것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순간 상당히 마음이 사실 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양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갔으면 그래도 어떤 위원장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우리 신경민 위원장한테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뭐 연세로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 품격을 지켜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이런 모습도 보고 가끔 우리가 국감이라든가 이런 데 큰소리, 호통, 막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쪽에 문제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감에 그리고 국회에 그런 모습의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저 부분의 본질은 전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부분은 막말은 뭐 우리 정치권에서 워낙 많으니까 네. 저 뭐 서로 욕을 하거나 욕설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막말 논란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좀 어느 쪽이 좀 부적절했는가 기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그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네. 뭐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 일정 부분 그건 필요하다기보다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용주 이사장이 전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의원들한테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잖아요. 네. 뭐 대단히 존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호칭을 써주는 거거든요. 의례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의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그 존중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국회의원 안 해봤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신경미 위원장이 뭐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압박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어딜 갔다 왔느냐에 그냥 대한 의총장에 답을 갔다는 걸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한국당 의총장에 간 걸 알고서 신경미 의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바로 한국당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국감을 보이콧했잖아요. 지금 방송문화진흥회의 그 이사 관련된 예. 거리 인사 때문에 한국당이 잘못됐다라고 국감을 보이콧한 상태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고용주 이사장은 증인으로 나왔고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서로 둘 다 건방지다, 국민 앞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체는 썩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건 뭐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누구 잘잘못을 따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당 의총에 가는 자체를 법률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고용주 이사장의 주장처럼.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맥락 속에서 가는 건 적절치가 않죠. 다를 때 가는 건 괜찮아요. 다를 때는 한국당에서 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인도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문제가 핵심 이슈고 그것의 당사자로서 증인으로 와 있는데 그 당사자 한켠이고 국감을 보이콧한 그 정당에 가서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 아마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고용주 이사장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냐고 오히려 반격하는 거는 저는 일단 그건 적절치 않아요.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태도가 좀 일단 한국당 못했다. 의총에 참여한 거는 사려 깊지 못했다.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막말 논란이 둘 다 못했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